3. 나는 소설을 한 번도 펴본 일이 없다. 내간에 소장했던 잡서도 이미 모두 없앴다. 그러니 내 고심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조. 초상화. 하루는 교리에게서 연락이 왔다. 술이 잘 익었으니 놀러 오라고 했다. 조인선은 교리의 사랑으로 갔다. 거처하기에 불편하진 않소. 노인은 온화한 얼굴로 조인서를 맞았다. 덕분에 좋은 공부방을 얻었습니다. 선생이 글방을 열고 영재를 얻어 가르치려는 뜻을 여러 군데 이야기해 놓았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오지 않겠소. 조인서는 무심코 벽에 붙은 그림에 눈이 멎었다. 왼쪽 귀 밑에 점이 있는 소녀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아이를 아시오? 교리가 물었다. 소녀가 어쩐지 눈에 익다고 느꼈으므로 조인서는 금방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노인은 예사롭지 않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모릅니다. 조인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은 의문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술상이 들어왔다. 그런데 상만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 곱게 차려입은 기생이 가야금을 들고 따라 들어와 공손히 절을 했다. 남방사 치마 안에 붉은 항라 속치마와 날씬한 외시버선이 살짝 엿보였고 움직일 때마다 쪽으로 염색한 옥향감 놀이개가 쟁그랑거리며 소리를 냈다. 기생은 얼굴에 살짝 얼근기가 있었지만 살며시 웃으며 입을 열자 마마 자국은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노인은 기생의 이름을 계심이라 소개했다. 조인서의 고향에서는 여자 이름에 마음 심자를 즐겨 쓰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조인서는 계심을 조심스레 대했다. 술이 몇 배 돌자 서먹서먹하던 분위기는 잠옷 화기애애해졌다. 노인이 계심의 연주 솜씨를 치켜 세웠다. 계심이 가야금 뜯는 솜씨는 서울에서 따라올 자가 없지. 계심은 웃을 뿐 악기를 연주하지는 않았다. 뜯지도 않을 가야금은 왜 들고 다녀? 교리가 핀잔을 주었다. 가야꼬가 바싹 애가 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왜? 가야꼬는 사내와 비슷하니까요. 교리가 웃으며 계심에게 조인서를 소개했다. 자네도 알고 있지. 조 선생일세. 어르신과 이길 수 없는 내기를 한 분이군요. 계심은 조인서 쪽은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교리를 향해 말했다. 이기고 지고는 해봐야 알지. 노인이 응수했다. 박자를 맞추느라 비녀를 부러뜨리고 술을 따르느라 치마를 더럽히는 비천한 계집이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전혀 모르진 않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도 어렵지만 없다는 건 어찌 증명하겠습니까? 가릴 수도 판가름할 수도 없는 내기지요. 그러니 애초에 내기를 건 쪽이 이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허허허, 자네는 조 선생을 얕잡아 봤군. 교리가 조인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선생, 내기를 그만두겠소. 비로소 계심이 조인서를 돌아보았다. 조 선생이 드디어 계심의 애를 달게 할 모양이구려. 하하하. 조인서는 문득 예고도 없이 교리가 그를 사랑에 초대하고 기생까지 부른 이유가 사뭇 궁금했다. 노인이 화제를 바꿨다. 조 선생, 요즘 젊은 선비들은 소설에 빠져 있다지요.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이곳 경향은 알지 못합니다. 젊은 선비들이 소설의 마음을 뺏겨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니 보통 망조가 아니야. 망나니 글이 젊은이들 정신을 갉아먹는 실상을 아시고는 임금께서 강하게 단속하신다고 들었는데 들려오는 얘기는 오히려 그 반대니 말이야. 소녀도 소문을 들었어요. 계심은 노인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처럼 은근히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는 눈치를 주었다.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소문이 궁금해 슬쩍 아는 척을 했다. 그러자 계심이 맞장구를 쳤다. 어르신도 그 소문을 들으셨군요. 임금께서 소설을 금지하셨는데도 젊은이들이 다투어 소설을 읽는 데는 뭔가 배경이 있다고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계심은 점점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다. 임금께서 나는 소설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헌데 누가 그런 헛소문을 지어 퍼뜨렸을까요? 대체 누가 그랬단 말이냐? 교리는 계심에게 바싹 다가앉았다. 임금께서 소설 폐인이라는 망발을 퍼뜨린 자들이 대체 누구랍니까? 명석하신 임금께서 소설을 읽지 않고도 소설 문체를 예리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시니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그걸 근거로 삼는다지 않습니까? 임금이 밖으로는 소설을 단속하면서 몰래 소설을 읽는다는 얘기는 조인서에게는 금시초문이었다. 해괴한 소리구나. 교리는 허를 찔린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조인서를 돌아보았다. 조 선생, 어쩔 작정이오? 뽑은 칼을 도로 칼집에 넣겠소. 선생이 지게 돼 있는 내기라지 않소. 노인의 눈빛은 의중을 알기 어려웠다. 조인서는 무심코 다시 소녀 초상화에 시선이 갔다. 그러고 보니 그림은 그가 앉은 자리에서 대각선 위치에 있었다. 기억의 불빛은 소녀를 어디서 보았는지 생각해낸 듯 불시에 타올랐다가 미처 빛을 감지하기도 전에 사그라졌다. 이곳에 온 지도 석 달이 다 됐습니다. 서당 간판을 걸었지만 문의하러 오는 사람조차 없군요. 문제는 귀신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다건 마음의 빗장입니다. 그날 술자리는 새벽녘이 돼서야 끝났다. 밖으로 나오는데 계심이 따라 나왔다. 귀신 나온다는 집에 누가 선뜻 자제를 맡기려 하겠습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면 어떻겠어요? 시골에서 온 식견 없는 선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소녀가 주선해 보겠습니다. 말은 고맙네만 사양하겠네. 조인서는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교리방에서 본 소녀의 조상아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누굴까? 조인서는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다. 노인은 왜 내가 그 아이를 안다고 생각했을까? 생각을 돌려보려 대나무 밭에 이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다시 그림 속 소녀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이튿날 날이 환해진 뒤에야 조인서는 눈을 떴다. 술이 채 깨지 않아 머리가 무거웠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말고 그는 건불더미에 주저앉았다. 텃밭에서 덜 여문 감자나 캐먹으며 버티는 짓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누가 대문을 두드렸다. 최린의 편지를 기다리던 터라 조인서는 불을 떼다 말고 허름한 차림새로 달려나가 문을 열었다. 그런데 찾아온 이는 뜻밖의 장사치였다. 주인 어른을 뵈러 왔습니다. 장달삼이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반드시 반기실 깹니다. 다짜고짜 문을 밀고 들어온 장사치는 주인이 이사갔다는 말을 듣고는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었다. 그는 무거운 상자를 어깨에 지고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책 거강꾼이었다. 조인서는 책을 살 돈은 없었지만 책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 남모르는 장사꾼을 집 안으로 들였다. 들어와 목이나 축이고 가게. 조인서는 책 구경할 욕심으로 아껴둔 술까지 꺼내왔다. 텃밭에서 고추를 따서 안주 삼아 책장사에게 술을 권했다. 이 방이 소고였어요. 그땐 젊은 학자들로 서가가 북적거렸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그 많던 장서는 다 어디 가고. 나무로 짠 서가만 뼈대처럼 휑하게 남아있는 서고를 열어보며 거강꾼이 중얼거렸다. 그때는 서책이 10,000권은 넘었지요. 어르신께서 소장하신 책이 반절은 소인이 구해드린 책이었습죠. 서고를 훑어보기만 해도 무슨 책이 어디 꽂혔는지 다 알아볼 수 있었는데 술기운이 돌자 책거가는 이야기를 술술 풀어냈다. 책을 팔러 다니며 많은 일을 보고 겪었습죠. 부자도 3대 가기 어렵다더니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에 사들인 장서를 손자 대에 와선 지키지 못하고 죄다 팔아먹는 걸 숱하게 봤습죠. 책장수는 마르고 작은 체구였지만 눈엔 고집스런 기운이 있었다. 주인 어른은 어떤 분이었나? 소인에게 책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지요. 어르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문에 암리옴리하는 장사치에 불과했을 겁니다. 어르신은 책값을 깎는 법이 없었지요. 소인이 적당한 가격을 매기는지 아시니까요.
그간 어디가 있었기에 10년이나 이 집과 소은이 지냈단 말인가. 거강꾼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장사치들이야 어디 책소까지 다 알겠습니까? 거래하던 책에 불경스러운 내용이 있으리라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M은 우리 거간들에게 불똥이 떨어져 책을 팔았던 책개들을 나라에서 죄다 잡아들였습죠. 강변의 책개들의 머리가 줄줄이 매달렸지요. 책장수는 몸서리를 쳤다. 소인은 유현당 어른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해 흑산도로 유배 갔다가 죄가 풀려 돌아오는 길입지요. 유현당이라는 말에 조인서의 귀가 번쩍 뜨였다. 옛 주인은 서가의 이름을 따서 호를 유현당이라 했구나. 흑산도에서 구한 귀한 서책을 먼저 어르신께 보여드리려고 소울에 오는 길로 이리로 달려왔는데 책 살 돈은 없으나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책장수는 흔쾌히 상자를 열어 조심스레 책보따리를 꺼냈다. 흑산도는 예로부터 유배지라 의외로 좁은 선바닥에 귀한 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따리를 끄르고 보여준 책에는 향가집 3대목 같은 희귀본도 섞여 있었다. 조인서는 가난이 이때처럼 쏙 쓰라릴 때도 없었다. 혹 소인에게 파실 책은 없습니까? 책장수가 책 보따리를 다시 싸며 물었다. 술이 얼큰이 취했는데도 장사치의 눈썰미는 벌써 그의 방에 놓인 소설책들을 봐놓은 것이다. 요즘 서울에선 소설책이 잘 팔린답니다. 서울에 오는 길에 들은 말로는 소설책은 나오는 족족 팔려나가고 새 책점에선 책이 없어 못 빌려줄 지경이라더군요. 장사치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다. 조인서는 아쉬운 대로 돈을 좀 빌릴 요량으로 먼 친척벌 되는 아저씨를 찾아갔다가 정작 아쉬운 소리는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운종가를 지나는데 그날도 새 책점에는 사람이 북적였다. 그런데 가게 앞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 새 소설 삽니다. 값을 후하게 쳐준다는 작은 글씨가 덧붙어 있었다.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가는데도 굵기는 뒷덜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조인서는 반나절이나 먹물을 갈았다. 날이 저물고 방안이 어두워졌어야 그는 등불을 켰다. 글을 팔아 연명하려는 불량선비가 다 된 자화상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어지럽게 흔들렸다. 사향. 비바람에 이골이 난 매화 가지처럼 묘하게 뻗은 뿔은 황홀하기조차 했다. 그가 썼던 어떤 관도 그 위엄을 따를 수 없을 만큼 섬뜩하도록 잘생긴 뿔을 지닌 노루였다. 노루가 풍기는 사양 냄새가 문득 왕의 영린을 건드렸다. 사냥터에서 길을 잃은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전에도 정신없이 사냥감을 쫓다 혼자 외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냥터를 멀리 벗어나 어둡고 깊은 계곡까지 들어와 버렸다. 말을 몰아 계곡을 벗어나려다 왕은 가파른 비탈에서 사양노루와 마주쳤다. 사양노루의 뿔에 홀려 왕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 사이 노루가 비탈길로 재빠르게 달아났다. 왕은 노루를 바짝 추격했다. 막다른 길에 이르자 발전기로 사나워진 노루는 사냥꾼에게 달려들었다. 노루뿔에 받쳐 상처를 입은 말은 놀라 주인을 떨어뜨렸고 왕은 발을 헛디뎌 계곡을 구르다 의식을 잃었다. 정신이 들어보니 캄캄한 산중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 왕은 순식간에 급류에 휩쓸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잠결에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계곡물에 몸이 퉁퉁 부른 채 그는 바위 사이에 끼어 있었다. 부상을 입고 깊은 계곡에 외따로 떨어진 것을 깨닫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간신히 바위에서 몸을 빼내 주위를 둘러보았다. 깊은 산속에 놀랍게도 비탈에 갈아놓은 바디랑이 보였다. 수행원을 잃고 혼자가 된 왕은 낯선 곳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다. 그는 신분을 감춰야겠다고 생각했다. 갑옷을 벗으려는데 무언가 툭 바닥에 떨어졌다. 주워보니 사양노루에 부러진 뿔이었다. 상처를 입은 건 혼자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초연히 뻗어있던 사양 노루에 뿔이 떠오르자 사양 냄새가 다시 왕의 영린을 건드렸다. 뿔을 던져버리려다 왕은 생각이 바뀌어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도망친 녀석을 사로잡아 부러진 뿔을 맞춰보아야겠다고 왕은 생각했다. 갑옷을 바위 아래 감추고 다친 왼쪽 다리를 끌며 가까스로 계곡을 벗어났다. 얼마 가지 않아 참외밭이 나타났다. 바위에 몸을 감추고 주위를 살피는데 어디선가 고운 노랫소리가 들렸다. 왕은 눈으로 노랫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한 여자가 부슬비를 맞으며 밭을 메고 있었다. 물 한 개가 나직이 깔린 밭에 노란 참외꽃이 싱그럽게 피어 있었다. 여자의 속눈썹에 빗방울이 맺히고 등에선 김이 오르고 있었다. 산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긴장과 경무에 시달려온 왕은 40대 초반인데도 이미 건늙어 버렸다. 정략적인 근친 결혼과 궁중암투에 시달리는 동안 슬며시 조루가 찾아왔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는 시골 안악의 화장기 없는 발그레한 얼굴과 이슬비에 젖은 관능적인 몸매에 끌려 시든 아랫도리가 비 맞은 푸성기처럼 시퍼렇게 살아났다.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본 화전민에게 왕은 생애 처음으로 온몸을 간통하는 애욕을 느꼈다. 여자는 누가 지켜보는지도 모르고 왕이 숨어있는 풀숲으로 점점 가까이 김을 매며 다가왔다. 왕은 숨을 죽였다. 호미를 내리칠 때마다 햇볕에 그은 튼튼한 목선 아래로 언뜻언뜻 보이는 가슴골은 정신을 아득하게 했다. 여인의 숨결과 풋풋한 냄새가 숨어있는 왕을 무심히 스쳐갔다. 화장품과 향수로 단장한 궁의 여자들에게서는 맡을 수 없는 아찔한 향내였다. 왕은 자기도 모르게 여자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때였다. 힘찬 사내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땀방울 맺힌 여자 얼굴에서 한박 웃음이 퍼졌다. 여자는 일어나 사내에게 달려갔다. 사내가 한짐 해온 지게를 내려놓자 여자는 머리수건을 풀어 남자의 땀을 씻었다. 남자는 다정하게 여자를 끌어안고 볼을 비볐다. 여보, 이걸 보구려. 산에서 캤다오. 목이버섯이네요. 운이 좋은 날이에요. 불에 구워 상에 올려야겠네. 사내는 지게를 지고 여자는 버섯 꾸러미를 들고 함께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왕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 낮에 젊은 부부는 밭리랑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사냥꾼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왔다. 부부는 토방에 훈훈하게 불을 떼고 환자의 상처에 약초를 짓이겨 발라주었다. 사냥꾼은 화전민 아내가 쏜 버섯죽으로 원기를 찾으면서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사냥꾼은 신분을 숨기고 두 사람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았다. 화전민 움막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 세 사람은 같이 잠을 잤다. 두 부부는 금방 잠에 골아떨어졌지만 왕은 잠들지 못한 채 뒤척거렸다. 새벽에야 왕은 간신히 눈을 붙였는데 깨보니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왕은 다리를 끌며 밖으로 나갔다. 거친 숨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젊은 부부가 건초더미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쓰라린 심장은 어쩔 줄 모르고 펄떡거렸다. 왕은 소리를 죽여 방으로 돌아왔다. 아침을 먹고 부부는 일하러 나갔다. 왕은 자기도 모르게 다시 여자를 찾아 나섰고 참외밭 일항에서 두 부부가 황홀경에 빠져있는 광경을 보았다. 낮에 화전민 사내가 왕에게 목발을 만들어 주었다. 왕은 목발을 짚고 다시 여자를 찾아다녔다. 첫렵을 하다가도 남편은 마음이 동하면 그물을 바위에 던져놓고 아내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아내는 빨래를 널다가도 남편이 뒤에서 안으면 따뜻한 바위 위에서 남편에게 몸을 벌려주었다. 바위에 벗어놓은 여자의 옷이 바람에 날아와 숨어서 두 사람을 훔쳐보던 왕의 얼굴을 덮은 적도 있었다. 깊은 산속에서 외따로 둘이 사는 젊은 부부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일을 하다 어디서든 사랑을 나눴다. 밭을 갈다가도 눈이 맞으면 남편은 아내를 품에 안았다. 일을 끝내면 두 사람은 깨진 참외를 쓱쓱 닦아 달게 먹었다.
하루는 왕은 부부가 도란도란 상의하는 소리를 들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남편 혼자서 장에 다녀오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평소엔 부부가 함께 장에 가지만 환자를 보살피려고 아내가 집에 남기로 한 것이었다. 왕은 두 사람 말을 엿듣고 장에 가는 남편을 통해 마을에 구조를 요청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여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은근히 기뻐했다. 새벽 일찍 화전민 사내는 집을 떠났다. 화전민 아내는 이슬을 맞으며 밭을 메고 들어와 왕에게 죽을 쏘아 주었다. 쉴 틈 없이 일하느라 도무지 말 붙일 틈이 없다가 밥때가 되어서야 왕은 비로소 구덕 앞에 앉아 버섯을 구워 먹는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붙일 수 있었다.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던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여자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저희 부부는 성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삼신할머니께 아이를 점지해 주십사고 기도하고 있어요. 왕은 가슴이 뛰었다. 금실 좋은 부부의 틈을 엿본 것이다. 남편이 마을에 내려가고 없는 사이 그가 임신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 여자가 아기를 낳고 싶은 욕심에 못 이기는 척 그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왕은 뛰는 가슴을 누르며 은근히 여자를 또 보았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밭탓이 아니오. 씨가 없는 헛물이어서 그런 geb니다. 튼실한 시오이가 있으니 그곳으로 밭을 갈아 열매를 맺어보지 않겠소. 그때였다. 적막한 산중에 난데없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왕의 수행원들이 화전민 사내를 앞장세워 움막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왕은 부하들을 다시 만난 것이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의 움막을 떠나게 된 일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궁에 돌아온 왕은 화전민 아내를 잊지 못했다. 왕은 산속 밭과 물속, 바위에서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꿈을 꾸었다. 지아비가 있는 민가의 여인에게 욕망을 품는 건 통치자에겐 금기였다. 민심을 거스르는 부덕임을 모르지 않았으므로 왕은 욕망을 눌렀다. 대신 여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왕은 화전민 부부를 궁으로 불러들여 목숨을 구해준 은공을 치하하고 상을 내렸다. 그러나 여자를 다시 본 왕은 위로받을 수 없었다. 화전민 아내가 그를 경계했기 때문이었다. 숲에서 사약노루의 향기가 비위를 거슬렀던 것처럼 여자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 사약내가 노루를 추격하는 채찍을 부추겼던 것처럼 여자의 냉정한 눈빛은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았다. 왕은 세금과 부역을 피한 죄를 물어 화전민 사내를 변방으로 군역 보냈다. 무거운 세금과 부역을 피해 산에 숨어 들어온 부부는 낯선 사람을 구해준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되었다. 목숨을 구해준 사냥꾼이 불청객이 될지도 모른다는 꺼림칙한 예감이 든 것은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인 지 닷새가 되던 날이었다. 화전민 사내는 천렵을 하러 계곡에 나갔다가 바위 밑에서 피 묻은 갑옷을 발견했다. 그는 냄새를 맡아보고 집에 있는 부상자의 갑옷임을 알아챘다. 갑옷에서 다친 사냥꾼에게서처럼 사약 냄새가 났던 것이다. 사내는 부정탄 물건에라도 손댄 듯 갑옷을 바위 틈으로 도로 밀어넣었다. 그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왜 갑옷을 숨겼을까? 그는 부상자가 높은 신분이라고 짐작했다. 그가 움막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들 부부의 신변이 위험하리라는 것도 직감했다. 그렇다고 잘 걷지도 못하는 환자를 산속에 혼자 남겨두고 도망치는 것이나 오랫동안 일궈온 밥과 보금자리를 그대로 두고 정처 없이 떠나는 일이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면 읍내에 그를 찾는 방이 붙어 있을 것이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도망쳐야 했고 그러자면 노잣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내는 정보도 얻고 경비도 구할 겸 장에 나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는 아내와 동행하려 했지만 아내는 병자를 보살피려 남겠다고 했다. 남자는 자신의 불안과 의심을 아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은 장에 서는 날 감나가는 녹용과 버섯, 약초꾸러미를 메고 혼자서 일찍 집을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장에 가기도 전에 그는 군인들과 마주쳤다.
군인들은 장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었다. 그들이 왕의 초상화를 들이댔을 때 남자는 머뭇거렸다. 왕의 수행원들이 눈치를 채고 그를 다그쳤다. 결국 그는 산 움막에 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내는 그 길로 수행원들과 함께 집으로 급히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왕은 그를 찾아낸 수행원들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떠나는 걸 아쉬워했고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왕이 돌아간 뒤 사내는 그곳을 빨리 떠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아내는 말을 거둬들일 때가 됐다며 수학을 하고 가자고 했다. 머뭇거리는 사이 왕의 신하들이 움막을 찾아왔고 부부는 궁으로 불려갔다. 왕은 그들에게 상을 내렸다. 왕은 상을 내린 손으로 이번에는 남자를 변방으로 군역 보냈다. 남자는 왕이 그를 아내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속셈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어수룩하지는 않았다. 왕에게 저항할 것인가, 몸을 낮춰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궁으로 불려갔을 때 왕은 막다른 길에서 달려든 노루 이야기를 하며 부러진 뿔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내에게는 왕과 맞설 뿔이 없었다. 화전민 사내가 변방으로 떠나자 왕은 수행원만 데리고 사냥을 나섰다. 그러나 사냥터를 종횡무진 누비던 예전의 신명은 더 이상 나지 않았다. 사양 노루를 사로잡아 부러진 뿔을 맞춰보겠다고 벼르던 마음도 갑옷을 바위에 숨긴 일도 그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의 화살은 오로지 한 여인을 향해 있었다. 왕은 사냥터를 건성으로 돌다가 예전에 길을 잃었을 때 구해준 은인을 잊지 않고 치하한다는 명분으로 화전민 움막을 찾았다. 왕이 도착했을 때 여자는 혼자 오이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말에서 내린 왕은 갑옷을 벗고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막 수확한 오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방금 딴 오이에서 싱싱한 푸성기내가 났다. 왕은 노란 꽃이 핀 오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왕은 타는 갈증을 달래려 오이를 씹었다. 탁한 입안에 오이 향이 가득 퍼졌다. 그대 대답을 들으러 왔소. 여자가 순순히 하지만 당돌하게 대답했다. 시오인지 헛물인지 가늠할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이 지나도 징후가 없으면 그때는 임금님을 모시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오이가 불현듯 가시를 세웠다. 왕은 소나기에 힘을 주어 오이를 으스러뜨렸다. 숲속에 쫓기는 노루도 숨어 사는 화전민 계집도 이 흔한 바도이마저 나에게 가시를 세우는구나. 오이의 서늘한 진액이 발등에 뚝뚝 떨어졌다. 나는 그리 오래 기다릴 수 없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왕은 그날 여인이 보인 차분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과 합방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혹 아이를 갖더라도 임금님의 은총을 입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왕은 반박할 말이 없어 결국 여자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왕이 돌아가고 나자 여자는 왕이 하사한 비단을 팔아 그 돈으로 다리가 튼튼한 말을 샀다. 계곡에서 왕의 갑옷을 찾아내 말에 싣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국경지대로 갔다. 아내는 남편의 상간을 찾아가 갑옷을 바쳤다.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성곽에서 떨어져 한쪽 다리를 다쳤다. 화전민 사내는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구가 됐으므로 군역과 부역자 명단에서 제외돼 아내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여자에게 속았음을 뒤늦게 알고 왕은 몹시 화가 났다. 이번에는 왕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제명으로 남자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자 아내는 말을 팔아 세금을 갚고 옥에서 풀려난 남편과 함께 숨어버렸다. 왕은 수행원들을 풀어 방방곡곡을 뒤졌다. 여자는 도망쳤고 왕은 뒤쫓았다. 도망치는 자는 다리를 저는 남편을 동행한 안악이었고 뒤쫓는 자는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었다. 화전민 부부는 다시 잡혔다. 사내가 왕에게 물었다. 폐하는 왜 궁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저희 부부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바라십니까? 내 말대로 궁에는 뭐든지 다 있다. 하지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내가 가졌구나. 여자를 감옥에 가둔 뒤 왕은 사내가 다시는 여자를 찾지 못하게 눈을 뽑고 진실을 말할 수 없도록 혀를 잘랐다.
그것을 본 간수가 화전민 아내를 책망했다. 임금님 애첩이 됐으면 내 서방은 그 덕을 단단히 보았을 텐데 내년이 명을 거역하는 바람에 내 지아비는 두 눈과 혀가 뽑혀 강에 버려졌구나. 살고 싶으면 어리석게 굴지 마라. 여자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곧 여자는 왕에게 불려갔다. 왕은 여자에게 등을 보인 채 말했다. 내 마음을 알 수 없구나. 나를 속이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텐데. 너를 가질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너를 죽여 이 고통의 원인을 없애야겠다. 이제까지 임금님을 모시지 못한 것은 한 지아비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부가 됐으니 임금님을 지아비로 섬기겠습니다. 왕은 여인을 침소에 들게 했다. 여자가 다소곳하게 말했다. 지금은 달거리 중입니다. 멈추는 대로 몸을 깨끗이 하고 임금님을 모시겠습니다. 내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여자는 망설이더니 뒤돌아 치마를 걷어올려 아랫도리에 찬 욕창을 풀어 보였다. 왕은 여자의 욕창을 처음 보았다. 방금 쏟아진 붉은 피가 따뜻했다. 왕은 기쁨으로 전율했다.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순간은 조루를 비웃던 궁중 여인들의 시선도 개의치 않았다. 왕은 궁녀를 딸려보내 여자를 별궁에서 쉬게 했다. 그날 밤 여자는 별궁을 탈출해 도망쳤다. 여자를 둘러싼 소문은 이미 장안에 파다했다. 감시하는 궁녀들도 화전민 아내가 도망치는 걸 눈감아 주었고 궁을 지키는 군사들도 여자를 못 본 척했다. 여자는 왕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아랫도리를 찔러 상처를 냈으므로 빨리 달릴 수 없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손과 발이 그녀를 도와주었다. 여자는 남편의 배를 찾으러 강폭으로 갔다. 어부들이 남편의 배를 갈대숲에 숨겨두었다가 여자를 배에 데려다 주었다. 부부는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어두운 강물을 타고 내려갔다. 그들은 백제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고구려 땅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그날 밤 왕은 행복한 상념에 잠겨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는 사냥을 떠났다. 벼랑에서 그는 다시 사양 노루와 마주쳤다. 부러진 뿔을 세운 채 노루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노루의 눈은 다름 아닌 화전민 여인의 서늘한 눈매였다. 4. 이상왕이 평일에 손에서 떼지 못하는 것이 곧 소설이었다.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신간을 읽기를 좋아했다. 이상왕은 그때 사여건 도제조를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영경에 가는 역관들이 다투어 사서 바쳐 소설이 수천 권에 이르렀다. 이유원 개심 운정가의 새책점 주인 김유화는 자기 가게 앞을 지나는 선비를 우연히 보았다. 그는 유행이 다 지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대출장을 기록하는데 문득 창밖으로 다시 흰옷 입은 선비가 눈에 띄었다. 책을 옮기려다 다시 그를 봤을 때 새책점 주인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선비를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시골 선비가 들어가려는 곳이 자기 가게라고 직감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가게 앞을 맴도는 이유를 김유아는 짐작할 수 있었다. 선비들이 새책점 출입을 꺼리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랫사람을 보내지 않고 직접 찾아왔으면서도 밖에서 서성이는 가시해지고 찌그러진 남루한 차림새를 한 선비라면 생활고 때문에 책을 팔러 온 게 분명했다. 지방에서 올라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거처 없이 유리걸식하는 선비들을 그는 많이 보았다. 그는 어린아들을 불러 새책점 앞을 서성이는 선비에게 뵙기를 청해 가게에 딸린 집안으로 정중히 모셔오도록 했다. 김유아는 아내를 시켜 곧 따뜻한 팥죽을 끓여내왔다. 조인서가 죽그릇을 비우는 동안 김유아는 조인서가 팔러 온 소설을 다 읽었다. 새책점 주인은 다시 아내를 시켜 정갈한 술상을 봐오게 했다. 이곳에서 새책점을 연 지도 10년이 다 됐습니다. 이만큼 장사를 했으면 비방이 있을 만도 하지요. 소설 수요가 늘다 보니 질이 떨어지는 작품이 많아요. 좋은 작품을 걸러 독자들에게 내놓는 게 우리 새책점의 비방이라면 비방이지요.
예전엔 규방 아녀자들이 주 독자층이었지만 요즘엔 사대부들이 사람을 보내 책을 빌려갑니다. 나라에선 사대부들 소설 읽는 숫벽을 단속하지만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예요. 독자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작가를 발굴해 좋은 신간들을 내놓으려는 겁니다. 새 책점 주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책에는 굳이 작가를 밝히지 않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책방 주인은 역관 시절의 일을 털어놓았다. 처음 중국 유리창 책방 거리에 갔을 때 서가마다 빽빽이 꽂힌 책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책이 많은데도 놀랐지만 태반이 폐간소설이란 데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누가 이렇게 많은 소설을 쓰고 또 누가 돈을 주고 사서 읽을까 싶었어요. 강남과 사천지방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상경했다가 낙방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음 시험을 기다리며 소설을 써서 생활비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어요. 북경을 오가는 길에 소설과 인연을 맺었지요. 역가는 왜 그만두셨소? 중국에 갈 때마다 소설책을 사달라는 청탁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직속상간이 소설 페인이어서 북경에 다녀올 때면 신간소설을 수레째 실어 와야 했어요. 임금께서 대감이 소설에 빠져있는 습벽을 아시고는 그분을 길들이려고 힘없는 소인을 잡아가두고 조사를 했어요. 결국 소인은 문책을 받고 관직을 벗었지요. 실직한 뒤 무엇으로 밥벌이를 할까 궁리하는데 유리창 책방거리에 쌓인 소설책이 떠올랐어요. 소설을 쓰려 애써봤지만 소인에겐 재능이 없었어요. 차라리 장사가 낫겠다 싶어 새 책업을 시작했어요. 책으로 금하지는 않지만 나라에서 소설을 단속하기 때문에 서울은 북경처럼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요를 짐작해서 가게를 냈어요.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숨어있던 독자들이 우후죽순 나타나더니 요즘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예요. 새 책점 주인은 책값으로 조인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돈을 내놓았다. 주인은 조인서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써놓으신 다른 소설은 없습니까? 조인서는 망설였다. 그를 가르칠 선생 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어렵사리 입을 떼어 보았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일자리라니. 업문 독자들은 늘어가는데 소설책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신간 중국 소설 번역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인서는 번역할 청나라 소설을 받아왔다. 번역을 시작한 뒤 조인서는 반나절은 꼬박 일에 매달렸다. 그런 와중에 거강꾼이 집을 보러 온다는 연락이 왔다. 지붕과 외벽을 손본다며 교리가 사람을 보냈는데 집사가 일꾼들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잡아 족치는 바람에 정막이 감돌던 집안이 한동안 어수선했다. 조인서는 새 책점 주인과 약속한 날을 맞추려고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했지만 기한을 며칠 넘기고 말았다. 번역 원고를 들고 새 책점에 나가니 주인이 반갑게 맞았다. 안 오셔서 눈이 다 빠질 지경이었어요. 김유한은 번역료를 정산하고 나자 나갈 차비를 서둘렀다. 오늘은 가보셔야 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가느냐는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책방 주인은 휑하니 앞장서서 걸었다. 김유한은 한 골목으로 꺾어들더니 청사초롱이 켜진 기와집 대문 안으로 쑥 들어갔다. 그곳은 뜻밖의 기생집이었다. 하인이 김유한을 보자 깍듯하게 안으로 모셨다. 그들이 들어간 방은 정갈하고 소박했다. 향을 살라 은은한 향기가 감도는 방에는 대련이 양쪽으로 걸려있고 산수화와 인무라 몇 점이 벽을 돌며 눈길을 끌었다. 가야금을 싼 보자기에 매화 무늬는 어디서 본 듯 눈에 익기까지 했다. 집주인이 글씨와 그림을 모으는 취미가 있습니다. 새 책점 주인이 일러주었다. 손님방이 아니라 자기 거처로 안내했다면 집주인은 김유한과 가까운 사이일 거라고 조인서는 짐작했다. 집주인은 우리 새 책점에선 제일 큰 단골이죠. 새 소설이 나오면 먼저 이 집에 보내니까요. 헌데 여긴 무슨 일로 오자고 했소? 소녀가 선생님을 이곳으로 청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한 기생이 들어왔다. 뜻밖의 계심이었다. 계심은 조인서를 알아보고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책방 주인 앞에서는 아른 체를 하지 않았다. 계심은 다소곳이 절을 하고 앉았다. 교리의 집에서와 달리 계심은 검소하고 단정했다. 칠보공예로 장식한 뒷꽂이와 다리머리 대신 단정한 옥비녀를 꽂고 비단옷 대신 갑옷 치마에 쪽빛 적삼을 입었다. 다만 치마 사이로 살짝 드러나는 풀먹인 하얀 속옷이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며 정갈한 풀냄새를 풍겼다. 연한 화장과 우아한 태도는 규방의 정숙한 여인으로 보이게 했다. 누추한 곳에 선생님을 모셔서 송구스럽습니다. 계심은 김유한과 다정히 이야기하면서도 조인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요즘 소녀는 조심스럽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을 꾼다고? 내가 맞춰볼까? 세책업자가 쾌활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시집가고 싶은 거겠지. 잘 맞췄어요.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첩이나 재치짜리 따윈 관심 없어요. 총각한테 시집 가겠다니 꿈도 야무지군. 하하하. 비단옷에 실증 나고 기름진 음식에 질린 지 오래예요. 나뭇가지 쪽을 찌고 배치마를 두르고 손수 물을 깃고 방아를 찢고 사는 꿈이 없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 나이는 먹고 장사도 이력이 붙어 여염집 여인으로 돌아가기는 글렀어요. 이젠 조심스럽게 다른 꿈을 꿔요. 계심의 눈이 한순간 빛났다. 소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잎안에서 꿀 수 있는 꿈 말이에요. 사람들은 동토오는 새벽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손님을 치르느라 불을 밝힌 채 밤을 꼬박 새우다 새벽이 돼서야 간신히 하루 일과가 끝나죠. 다들 돌아가고 나면 지쳐서 옷 벗을 힘도 화장 지울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요. 막막한 공허가 먹구름처럼 덮쳐와요. 황폐함이 소리 없이 나를 갉아먹는 걸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문을 걸어 잠그고 휘장을 쳐요. 비로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작은 방이 생기죠. 소녀는 거기서 소설을 읽어요. 소녀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치란 고작 난을 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그림이나 글씨를 사모으는 거였어요. 이젠 다른 꿈이 생겼어요. 이 청루가 조심스럽게 그런 꿈을 꿔요. 작가들을 조용히 후원하면서 독자들이 툭 터놓고 소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고 싶어요. 소설가 독자는 늘어나지만 소설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공간은 마땅히 없으니까요. 새책업자는 계심의 청루가 새로운 문화 사랑방이 되리라고 치켜세웠다. 새책업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 안은 다시 서먹서먹해졌다. 계심이 입을 열었다. 소설을 쓰시는 줄은 몰랐어요. 소설이 화제에 오르자 조인서는 불편했다. 소설을 경계하는 사회 분위기를 소설을 쓰고 나서 오히려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조인서가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데도 계심은 화제를 더 끌어가고 싶은 눈치였다. 그날 교리 어르신 방에서 말이에요. 계심은 목소리를 낮추어 조인서 쪽으로 상체를 살짝 굽혔다. 계심에게서 은은한 향내가 났다. 헛소리 얘기에 교리 어른이 쩔쩔맨 이유를 아세요? 임금이 소설에 빠져 있다는 소문을 교리가 불경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계심의 얘기는 달랐다. 교리 어른이 소설 폐인이라는 소문은 이 바닥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측간에 갈 때조차 소매 안에 소설책을 넣고 가 읽는답니다. 교리댁에 구상이라는 눈치 빠른 하인이 있어요. 그놈이 새책점에서 중국 소설책을 대놓고 빌려간다더군요. 교리 어른은 젊은 선비들이 소설에 빠져있는 세태를 비판하지 않았는가? 그날 교리가 굳이 소설을 화제거리로 삼은 이유를 조인서는 알 수 없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 소설벽을 눈치채고 있지 않은지 은근히 확인하려 들어요. 그래서 소녀가 교리 어른을 빗대어 궁에서 흘러나온 소문 이야기를 한 거죠. 계심은 쾌활하게 웃었다. 헌데 왜 이길 수 없는 내기라 했지? 내기란 뭘 걸어놓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기를 건 쪽은 자기가 손해볼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골칫거리를 해결하려고 어리숙한 시골 선비를 끌어들였을 뿐이에요. 골칫거리라니. 그 집은 팔려고 내놓은 지 오래됐지만 거래가 이루어질 기미가 없어요. 가만, 교리 어른은 집주인이 아니자는가. 명의상 주인은 아니지만 집의 실질 소유자예요. 집주인은 교리에게 큰 빚을 졌고 채권자는 그 집을 팔아서라도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해요. 헌데 귀신 나오는 집이란 소문 때문에 제값에 팔기 어려워지니 소문을 잠재우려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선생님을 빈집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 속사정은 어떻게 알고 있지? 양반들 금고가 찾는지 쭉종인지를 가장 잘 아는 건 나라님이 아니라 장안의 기생들이죠. 우려내고 빼먹을 게 없는지 우리끼리 정보를 나누니까요. 왜 날 도우려 하지? 도우려 한 적도 도운 적도 없어요. 적어도 내겐 사실을 말하지 않는가. 계심은 알 듯 모를 듯한 웃음을 지었다. 조인선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교리의 사랑에서 본 초상화 생각이 났다. 그날 사랑에 있던 초상화 말일세. 그 아이를 아세요? 계심의 눈가에 언뜻 긴장이 서렸다. 교리 어른과 똑같은 말을 하는군. 그 아이를 알아요. 조인선은 고개를 흔들었다. 도망친 노비예요. 노비라고? 교리가 추노꾼을 풀어 그 아이를 잡고 있어요. 채무자의 노비는 곧 채권자의 재산이니까요. 자네는 그 아이를 아는가 보군. 우리 집에 심부름을 다녔어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부엌대기로 구르는데도 눈에는 총기가 났어요. 피는 못 속인다니. 늦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세요. 그 아이 얘기를 해드리죠. 그 얘긴 다음에 또 듣지. 그는 서둘러 각근을 맸다. 그런데 계심이 방문을 막아섰다. 오늘은 집에 가지 마세요. 이게 무슨 짓인가? 비키게. 더 늦기 전에 그 집에서 나오셔야 해요. 그 집엔 귀신 따윈 없어. 귀신 얘기는 사람들의 무지와 미망일 뿐이야. 설사 교리 어른이 집을 팔려는 속셈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해도 모처럼 혼자만의 공부방을 얻은 셈이어서 나로서도 잃을 게 없는 내기야. 조인서가 청루를 나와 바삐 걷고 있는데 김유한이 쫓아왔다. 걸음이 왜 그리 빠릅니까? 빈집에 내기를 한 분이 바로 선생님이군요. 나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말하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벌써 잊었소. 김유한이 계심의 집에 데려간 일로 조인서는 마음이 언짢았다. 엿들으려던 게 아닙니다. 소피 보고 오다 우연히 들었어요. 계심이 선생님 소설을 읽고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서 그리로 모신 겁니다. 우릴 믿으세요. 계심이나 소인이나 함부로 입을 놀리진 않아요. 조인서는 쌀쌀맞게 휑하니 앞서서 걸었다. 계심이 왜 선생님을 붙잡았는지 압니까? 오늘은 해마다 빈집에서 귀신이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조인서는 못 들은 척하며 잠자코 걸었다. 오늘 밤 그 동네에선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아요. 김유한이 조인서의 팔을 끌어당겼다. 오늘은 저희 집에 갑시다. 집에 잘 익은 술이 있어요. 옆에 내가 뚱하긴 해도 음식 솜씨는 정갈합니다. 갑시다. 귀신이 제사 지낸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조인서가 조금 누그러져서 물었다. 해마다 4월 21의 날이면 빈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요. 불길하고 음침한 기운이 온 마을에 퍼져서 오늘 밤엔 마을이 지죽은 듯해요. 세책업자가 소리를 죽여 말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니 그걸 믿으란 말인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세책점 주인을 뿌리치고 조인서는 걸음을 재촉했다. 당산나무를 지나 단걸음에 동네 안으로 들어섰다. 마을은 적막에 잠겨 있었다. 집으로 가는 동안 그는 길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연기는 마치 비밀을 숨긴 암호 문자처럼 밤하늘에 의문을 남기며 흩어졌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따라가 보니 유현당이었다. 대문 열쇠를 돌리는데 손이 후들거렸다. 집 안에 들어서니 나무를 떼는 매캐한 냄새가 났다. 횃불을 붙여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았다. 중문을 지나 안채 후원에 이르렀다. 대나무에 밝힌 푸른 횃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후원 끝머리에 탑이 서 있었다.
탑머리에서 연기가 곱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깊은 밤 고즈넉한 후원에서 탑은 기도를 하듯 조용히 뜰에 서서 향을 사르듯 연기를 하늘로 피워올리고 있었다. 안채에서 그는 탑을 본 기억이 없었다. 어디서 불현듯 탑이 솟은 것일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조인선은 새벽녘에야 간신히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햇살이 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창의 격자 무늬들이 전날 밤 교교히 연기를 피우던 탑을 연상시켰다. 벌떡 일어나 그는 후원으로 갔다. 연기가 피어오르던 지난밤의 개괴함과 적막은 사라지고 뜰은 아침 햇살을 받아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다. 이슬에 젖은 파초는 새초롬하고 모란꽃은 함초롬이 이슬을 머금고 있었다. 감나무와 석류나무는 이제 막 꽃망울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밤에 본 탑은 온데간데 없었다. 다만 그 자리에 굴뚝이 서 있었다. 예전엔 눈여겨보지 않았던 굴뚝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여느 채 안채처럼 굴뚝은 후원에서 멀찍이 뚝 떨어져 있었다. 화강암 기석 위에 층층이 벽돌을 쌓아 올린 아름드리 굴뚝은 전날 밤 연기와 어울려 마치 탑처럼 보였던 것이다. 의문에 잠긴 채 탑돌이를 하듯 그는 굴뚝 주위를 서성거렸다. 그런데 뒤에서 무언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뒷골이 쭈뼛었다. 현기증이 나는 향내가 코끝을 스쳤다. 그의 옷깃을 붙잡은 것은 가시가 선 찔레가지였다. 붉은 찔레꽃 가지는 낯선 침입자를 향해 가시를 세웠다. 조인선은 가시에 박힌 옷자락을 떼어내려다 그만 찔레가시에 찔리고 말았다. 손끝에 찔레꽃 봉오리 같은 붉은 피가 방울방울 맺혔다. 집안 어딘가 어젯밤 불을 뗀 아궁이가 있는 게 분명해. 불을 지핀 흔적이 있을 거야. 조인선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 미망에 젖은 이웃 사람들에게 공포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궁이를 찾아 뒤졌다. 해마다 같은 날 연기를 피워 올린다면 반드시 불을 떼는 자가 있다는 얘기다. 빈집에 몰래 숨어 들어와 귀신 흉내를 내는 귀신 소문을 조장하며 공포를 부추기는 자가 있어. 그 자를 찾아야 해. 아침나절 아궁이를 쑤시고 다녔지만 쟤는 이미 차게 식어 지난밤 어느 아궁이에서 불을 뗐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안채 아궁이 옆에 불에 그슬린 책 한 권이 떨어져 있었다. 조인선은 건부를 헤치고 책을 주워들었다. 그것은 그저 예전에 이 집에 살았던 이가 불쏘시개로 쓰려 했거나 불을 떼며 읽었던 심심풀이 소설책에 불과한지도 몰랐다. 그러나 조인선은 마치 지난밤 연기가 떨어뜨린 꽃봉오리를 줍듯 조심스레 책을 주워들었다. 지난밤 아궁이에 불을 지핀 자를 뒤쫓아 폐가의 비밀을 밝히려는 단서를 찾듯 그는 책을 읽어 내려갔다. 사다리를 오르지 마라. 이은은 어릴 때 재주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러나 앞에서 칭찬하는 사람들도 뒤에서는 혀를 차는 이유를 알게 되면서 소녀는 성장통을 호되게 알았다. 이은은 공부를 접고 집을 떠나 전국을 유랑하며 세상 구경을 했다.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이 떨어질 무렵 길에서 거린 행색의 탁발승을 만났다. 호방한 기풍에 끌려 그는 중을 따라 태백산에 들어갔다. 이제까지 삶의 지침서였던 유교 경전 대신 이은은 불경과 도가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먹물을 들여 검은 옷을 입고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캐고 텃밭도 일구며 자유롭게 살았다. 산중 생활이 지루해지면 스승을 따라 세상 구경을 나갔다. 언젠가부터 스승은 부쩍 밤에 별자리를 살피는 일이 늘었다. 대기근과 역병이 일어날 조짐이구나. 그런데 스승은 오히려 짐을 정리하고 바랑을 메고 길을 나섰다. 선생님, 왜 여기서 화를 피하지 않고 기근과 역병이 들이치려는 세상을 내려가십니까? 그가 따라 나서려 하자 스승이 암자 열쇠를 던져주었다. 넌 여기 있거라. 암자를 나서기 전 짐을 정리하는 품이 예사롭지 않았지만 스승은 심중에 있는 말을 하지 않았다. 스승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스치자 이은은 갑자기 기가 탁 풀려버렸다. 이제까지 암자에서 누려온 자유가 부질없어졌다.
이은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태풍이 올 때 바다로 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암자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담은 호리병을 땅에 묻은 뒤 이은은 단걸음에 달려 스승을 따라잡았다. 그가 따라 나서자 스승은 굳이 막지도 않았다. 산을 내려가며 이은이 물었다. 선생님, 왜 살림을 정리하셨습니까? 알면서도 따라 나선 게냐? 허허허. 오랜만에 내려온 세상 인심은 계속되는 가뭄과 흉년으로 흉흉했다. 기아 난민들이 꾸역꾸역 밀려드는 서울은 지옥이 따로 없었다. 종로에서 노숙하던 거린들이 밤사이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괴담이 퍼지면서 밤에는 길에 사람 그림자가 자취를 감췄다. 저작거리에는 배를 갈라 사람을 죽인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내린다는 왕의 특명이 적힌 방이 붙었고 또 다른 쪽에는 양반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자는 괴서들이 나부꼈다. 이런 와중에 전염병까지 창궐해 이은이 의지하던 탁발승마저 병을 얻어 길에서 몸져 눕고 말았다. 눈을 감기 전날 탁발승이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사다리를 오르지 마라. 스승을 땅에 묻고 나니 수중에 단돈 한 냥이 남았다. 욕이라도 하려고 저작거리를 들어서는데 장님이 점을 보고 있었다. 이은은 마지막 동전 한 잎을 들고 장님 앞에 앉았다. 그대 상에는 임금님의 조의금이 내리고 문상 온 고관대작들의 가마가 줄을 잇겠군. 황당한 점괘에 이은은 복채가 아깝다고 생각하며 일어났다. 서울 외곽의 한 마을을 지나다 이은은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솥을 대문 집 담벼락에 시신이나 드나들 법한 으슥한 쪽문이 있었는데 문이 살며시 열리며 아리따운 소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소녀는 주위를 경계하며 나뭇가지로 느티나무 아래를 팠다. 손이 버젓이 있는데도 손을 쓰지 않으려 하는 품이 이상했지만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땅에 묻었다. 흙을 덮고 나뭇잎으로 위장한 뒤 소녀는 주위를 살핀 뒤 쪽문으로 사라졌다. 이은은 소녀가 무엇을 묻었는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소녀가 위장해 놓은 땅을 파보았다. 뜻밖의 엽전 5냥이 든 주머니가 나왔다. 그때 누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기척이 났다. 이은은 주머니를 소매에 넣어 잽싸게 풀숲에 숨어 동정을 살폈다. 한 소년이 나타나 느티나무 아래를 파헤치다 울상이 되었다. 소년은 담벼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담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소년이 담에 대고 말했다. 누나, 주머니가 없어요. 담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던 소년은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다. 이은은 소년을 뒤쫓아가다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물었다. 얘야, 성안에 가는 길인데 오늘 밤 묵어 갈 집이 없을까? 방값은 후하게 쳐주마. 빈손으로 돌아가던 소년은 기뻐하면서 어머니와 상의하고는 그를 자기 집에 묵게 했다. 저녁을 먹은 뒤 나그네는 소년을 불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국을 유랑하며 보고 들은 얘기를 하며 밤이 깊어가는 동안 소년과는 말을 틀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다. 소년은 나그네에게 누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소년의 누나 나니는 어머니가 몸져 눕자 정승댁에 가 대신 품을 팔았는데 정승댁에서 용한 의원을 보내 어머니 병을 고쳐준 뒤부터는 의원의 약값을 갚기 위해 아예 정승댁에 들어가 일하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자주 들렀는데 지난 봄에 한번 다녀가고 나서는 집에 온 적이 없다고 했다. 소녀는 누나가 묻어놓은 돈을 도둑맞은 이야기를 하며 풀이주고 있었다. 내가 직접 누나한테 돈을 받으러 가면 되잖니? 누나가 대감님 댁에 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소녀는 담벼락 너머로 누나 목소리만 들었을 뿐 오래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누나를 보게 해줄까? 어떻게 해요? 목말을 태워줄 테니 담장 너머로 누나를 불러보렴. 소녀는 몹시 기뻐했다. 소년이 골아떨어진 뒤에도 이은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소녀의 윤기나는 머리카락과 하얀 뒷덜미, 가녀린 어깨, 복숭아빛 종아리와 잘록한 발목이 눈앞에 어른거려 잠을 설치다 날이 밝았다. 이튿날 이은은 소년을 따라 느티나무가 서 있는 담벼락으로 갔다.
소년이 장돌로 담벼락을 두드리자 담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은은 약속대로 소년을 목마를 태워주었고 소년은 누나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었다. 소년이 내려오자 이번엔 이은이 소년에게 부탁했다. 내 누나가 그리도 예쁘다니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구나. 소년은 기꺼이 이은이 자기 등을 타고 올라가게 해주었다. 이은은 담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부엌 뒷문과 연결된 뜰이었다. 인기척이 나자 동생인가 싶어 뜰에 나오다가 낯선 사내를 보자 소년은 놀란 듯 부엌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놀라지 마세요. 동생에게 목마를 태워준 사람입니다. 하룻밤 처자댁에서 묵은 인연으로 같이 오게 되었소. 소년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못한 기색이었지만 밖으로 얼굴을 살짝 내밀었다. 이은은 담장 너머로 남아 소녀와 얼굴을 마주하고 나자 달뜬 기분이 되어 소녀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다. 그날 오후 이은은 정승댁 대문 앞에서 사람을 불렀다. 하인이 나와 문을 열었다.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하자 하인이 남루한 옷차림을 업신여기며 문을 닫으려 했다. 때마침 지나가던 집사가 하인을 물리치고 이은을 집 안으로 들게 했다. 저녁을 물린 뒤 집사는 나그네에게 예의를 갖춰 이곳에 온 연유를 물었다. 이은은 선생 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한 하인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집사는 이은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이렇게 해서 이은은 정승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집사가 다시 찾아왔다. 낮에 선생님께서 쓰신 글씨를 큰서방님께서 보시고 학문이 있는 분의 글씨라고 하시더군요. 유서 깊은 집안이다 보니 대대로 내려오는 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란을 겪으며 책을 반 이상이나 잃었습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전란이나 화재에 대비해 서고의 희귀본들을 몇 벌 필사에 나누어 보관하려 하십니다. 서고책을 필사할 적임자를 구하시는 중인데 혹 이 일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한 재주지만 맡겨주신다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당분간 외출도 삼가고 집안에 치과하며 방대한 분량의 책을 필사해야 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따라오십시오. 집사가 앞장서서 몇 개의 중문을 지나 집안 깊숙이 들어앉은 별채로 이은을 데려갔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오랫동안 약을 다려 인이 박힌 냄새가 났다. 대가 살림이다 보니 집안 의원이 여기서 기거하며 식구들 약을 다립니다. 집사는 그를 별채로 안내했다. 우선 기운부터 보강하시라고 서방님이 약첩을 다려올리라 하시네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기꺼이 맡아주신다니 서방님께서 특별히 예의를 다 갖추라 하셨습니다. 곧 의원을 보내신답니다. 집사는 보자기를 풀어 이은에게 비단옷을 건넸다. 이은은 거친 베옷을 벗고 부드러운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집사는 얼마 뒤 의원과 함께 돌아왔다. 의원은 가슴과 배의 경혈자리를 눌러보며 오랜 시간 까다롭게 진맥을 했다. 눈을 까 뒤집어 보는가 하면 입안을 샅샅이 살피고 사타구니까지 들쑤셔댔다. 나중에는 요강 뚜껑을 열고 오줌 냄새까지 맡아보는 것이었다. 진맥을 마친 의원이 말했다. 눈과 간은 서로 연결돼 있는데 이 기운이 약합니다. 장시간 책을 필사하려면 청지를 쓴 약재로 눈과 간의 기운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약을 지을 테니 정성껏 드시도록 하십시오. 이은은 의원의 행동이 석연치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얼마 뒤 점심상이 들어왔다. 그런데 상을 들고 온 사람을 보고 이은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름 아닌 난이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난이는 더욱 청초했다. 우리는 초면이 아니구나. 난이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잘못 보셨네요. 어제 연기 목마를 태워줬다가 담장 너머로. 그제야 난이는 그를 알아보고 놀랐다. 우리 연기와는 어떻게 아세요? 이은은 우연히 길에서 소년을 만나 하룻밤 신세를 졌다고 대답했다. 소년은 식구들 안부를 물었다. 이은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소년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냉랭하게 물었다. 어떻게 여긴 들어왔어요?
하룻밤 묵어가길 청했다가 어쩌면 여기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헌데 너는 일이 고되고 바쁜가 보지. 집에도 가지 못하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게냐. 순간 나니의 얼굴에는 또래의 소녀가 지울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오후에 집사가 필사할 책을 가지고 왔다. 시중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이은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받는 과분한 대접에 비하면 걸맞지 않은 책이었다. 그의 속내를 읽기라도 한 듯 집사가 말했다. 귀한 희귀본을 어디 함부로 내놓겠습니까? 일을 맡길 만한 적임자인지 서방님께서 알아보려는 것이니 웃자나 탈자 없이 필사해 보십시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정식으로 봉급을 받게 됩니다. 집사가 돌아간 뒤 의문은 더 커졌다. 얼마나 귀한 책이기에 이렇게 내게 공을 들이는 걸까? 혹시 나라에서 금지한 금서는 아닐까? 아니면 비방에 쓰인 비서는? 모반죄의 혐의를 받거나 감당할 수 없는 천기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은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나니가 저녁상을 들고 있을 때 이은은 거짓말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우연히 나니를 보고 호기심에 땅을 파보았다가 엉겹결에 돈을 훔치게 됐고 어떤 사정인지 궁금해 소년을 따라가 하룻밤 묵게 된 일을 털어놓았다. 여기서 일을 시작하면 정식으로 봉급을 받게 돼. 그러면 무엇보다 내가 어머니 약값으로 의원에게 진 빚을 갚아주마. 그러나 나니는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한 표정이었다. 아니, 피식 웃는 것 같기도 했다. 나니는 곧 얼굴에 노여움을 띠었다. 제가 진 빚을 왜 나리가 갚겠답니까?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늘이 허락한다면 내 사랑을 받고 싶구나. 순간 소녀의 눈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어리석은 짓을 했군요. 이은은 소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자 소녀는 화들짝 놀라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방을 나갔다. 나니를 기다렸지만 정작 약사발을 들고 나타난 것은 의원과 집사였다. 자, 쭉 들이키게. 의원은 입맛과 소화, 대소변 같은 것을 시시콜콜 물었다. 집사는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고 그가 베낀 책은 훑어보는 신용만 할 뿐이었다. 의원이 나가려 할 때 이은이 부탁했다. 약이 몹시 써서 뭐라도 입가심할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청을 좀 넣어주겠소. 얼마 뒤 나니가 조청을 들고 왔다. 아까 무례했다면 용서해다오. 널 가벼이 여겨서가 아니야. 손톱을 깨물고 있던 소녀가 불쑥 소리를 죽여 말했다. 나리는 여기 계시면 죽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소녀는 바깥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따 집사 어른이 밖에서 중문을 잠그고 밤에 외출할 테니 그 틈에 여길 빠져나가세요. 이 별채 중문은 밖에서만 여닫을 수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놓을 테니 곧장 후원 대숲을 가로질러 가세요. 담장 허물어진 곳을 찾으면 그 아래 개구멍이 있어요. 호미로 구멍을 넓혀 도망치세요. 호미는 제가 중문 옆에 갖다 둘게요. 누가 듣고 있는 것만 같아 이은도 소리를 죽였다. 같이 가자. 난 안 돼요. 왜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안 가면 나도 가지 않겠어. 나리는 나를 구할 수 없어요. 소녀는 단호했다. 집사 어른 앞에선 어떤 내색도 해선 안 돼요. 나니가 나간 뒤 이은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밖에 나가 살며시 중문을 확인해 보았다. 나니 말대로 밖에서만 문을 잠글 수 있게 돼 있었다. 바깥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 얼마 뒤 인기척이 나며 집사가 들어왔다. 이은은 내색하지 않고 필사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처럼 붓을 내려놓았다. 집사는 안전을 위해 밤에는 문을 닫아둘 테니 안심하라며 나갔다. 곧 빗장 걸리는 소리가 났다. 그가 있는 별채에는 방이 둘이 있는데 뒷방은 비어 있었으므로 이은은 별채에 혼자 갇힌 셈이었다. 이윽고 살며시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은은 불을 끄고 옷을 갈아입었다. 밖으로 나와 중문을 밀어보니 문이 열렸다. 나니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문 옆에 놓인 호미를 소매에 넣고 이은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벽에 몸을 붙인 뒤 주위를 살피며 난이가 사라진 곳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따라갔다. 그런데 인기척이 들리더니 고대 문소리가 났다. 이은은 몸을 벽에 바싹 붙였다.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앞에서 문이 열리며 누가 걸어 나왔다. 밖으로 나온 사내는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다. 다쳤다기보다는 몸이 어딘가 불균형했다. 그런데 달빛에 비친 사내는 이상하게도 머리에 처용탈을 쓰고 있었다. 탈을 쓴 사내는 걸음을 멈추더니 신소리로 불렀다. 안에 있느냐? 네. 난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를 거라. 오늘은 달거리 중이라 모실 수 없습니다. 요망한 것, 내 직접 확인할 테니 부를 거. 얼마 뒤 방에 불이 꺼지자 사내가 탈을 벗고 땀을 닦았다. 그런데 뒷머리가 머리카락 한 올 없이 반질반질했다. 웬 중놈이 여염집 소녀를 건드리느냐. 사내는 다시 탈을 쓰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은은 눈에 띄는 대로 절구공이를 집어들었다. 이은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옮겨 난이방으로 다가갔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약다리는 냄새 속에 묻혀있던 비위가 상하는 역한 냄새가 났다. 내년이 거짓말을 했구나. 엉덩이를 더 들어라. 몸이 아파 그런 것이니 노여워하지 마세요. 난이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사내를 달랬다. 내가 필시 그 녀석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지. 내 돈을 훔쳐간 녀석 말이다. 난이가 자기 얘기를 사내에게 벌써 고자질했다고 생각하니 이은은 어쩐지 기가 탁 풀렸다. 그는 발길을 돌려 대숲으로 들어갔다. 혹시나 싶어 달빛에 무너진 기와장을 찾아보니 난이 말대로 그 아래 개구멍이 있었다. 늙은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이은의 얼굴 위로 너울거렸다. 개구멍을 넓혀 가까스로 밖으로 나온 이은은 순찰하는 술라군의 눈을 피해 걸었다. 저도 모르게 예전에 하룻밤을 묵었던 영기집에 발길이 닿았다. 그는 외양간에 들어가 벽에 기댔다. 스승이 떠나고 암자에 혼자 남았을 때처럼 그는 다시 쭉정이가 돼 있었다. 안전한 암자를 버리고 혼란한 세상으로 내려가는 스승을 따라 나설 때처럼 이은은 외양간에서 나와 다시 정승댁으로 되돌아갔다. 나뭇잎으로 구멍을 위장해 놓은 뒤 난이 초소로 다시 숨어들었다. 그 사이 사내의 신발은 사라지고 방 안은 조용했다.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난이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쉿! 놀라지 마. 왜 안 갔어요? 가분이 호미가 없어서 무사히 도망치신 줄 알고 중문을 다시 잠가 넣었는데. 내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갔어. 하지만 알고 싶은 게 있어 되돌아왔구나. 나나,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지? 나리는 바보군요. 왜 돌아왔어요? 누가 날 죽인다는 거냐? 전에도 여러 사람이 꿰매 빠져 들어왔지만 살아서 나간 사람은 없어요. 왜 날 도와주려는 거지? 내가 추궁을 받을 텐데 왜 날 살려주려는 거지? 내가 위험해질 텐데 왜 날 도와주려는 거지? 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널 잃을까 두려울 뿐이야. 늦기 전에 빨리 도망치세요. 같이 가자. 이은은 난이의 손을 끌어당겼다. 난이는 손을 획 부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갈 수 없어요. 왜? 날인 알 필요 없어요. 아니, 알 수도 없어요. 아까 그 사내는 누구냐? 봤군요. 근데 왜 돌아왔어요? 그분을 모시고 있어요. 이은은 난이를 끌어안았다. 난이는 기겁을 하며 다시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말아요. 왜 나는 안 돼? 이미 늦었어요. 세상에 늦은 일이란 없어. 이은은 난이방을 나와 처소로 돌아왔다. 검은 옷을 벗어 벽장에 넣어두고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는 불을 켰다. 붓을 들고 다시 책을 베끼기 시작했다. 처용탈을 쓴 사내와 난이의 말을 이어보려 했지만 칠보조각 같은 말들은 좀처럼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소리 죽여 빗장을 걸어 잠그는 소리를 듣고서야 이은은 붓을 내려놓고 잠이 들었다. 햇살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가 잠든 사이 새순물이 벌써 마루에 놓여 있었다. 간밤에 묻은 신발 흙은 벌써 누가 깨끗하게 닦아 놓았다.
세수를 하고 나니 난이가 아침상을 들고 왔다. 내게 생각이 있어. 너도 살리고 나도 살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럴 수 없어요. 대감님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신통력이 있어요. 도수를 부리고 마법을 써요. 대감님이라니 어제 내 방에 온 중놈을 말하는 거냐? 여기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니? 난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은이 눈물을 닦아주려 하자 난이는 흠칫 뒤로 물러났다. 내가 싫은 거니? 내가 싫지 않다면 손에 입 맞추게 해줘. 싫어서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나리처럼 따뜻한 눈으로 소녀를 바라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만지는 건 안 돼요. 입을 맞춰서도 안 되고요. 다가오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나리가 주신 마음에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소녀는 얼굴을 붉히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치맛단을 살짝 걷어올리자 흰 버선발이 수줍게 고개를 들었다. 손끝과 발끝에서 소리 없이 시작된 소녀의 춤사위는 그의 슬픔을 밟으며 사붓이 다가왔다. 회오리를 일으키는 치마 속으로 이은은 그의 운명이 순식간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내면에는 서자로 태어나 차별받은 모멸감과 자기 비하가 각질처럼 굳어 있었다. 그런데 난이의 춤을 보며 어느 순간 자기 방어의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부드러운 맨살이 드러났다. 그는 맨발로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았다. 다만 눈길만으로도 순수한 기쁨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낮에 집사와 의원이 왔다. 집사는 이은이 베낀 필사본을 보고 있었지만 실은 건성이라는 것을 이은은 모르지 않았다. 맥이 왜 이리 너를 띠지? 진맥을 보던 의원이 의아한 눈초리로 힐끗 이은을 쳐다보고는 물었다. 약을 먹은 뒤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밥맛도 없고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집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의원을 돌아보았고 의원은 얼굴이 굳었다. 약을 다시 써야겠소. 그날 저녁상을 들고 나가며 난이가 풀이 죽은 소리로 속삭였다. 집사 어른이 뭔가 눈치챈 게 분명해요. 밤에 이 별채는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둔다고 했어요. 집사 어른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이젠 문을 열어드릴 수 없어요. 길을 찾아봐야지. 설사 길이 있다 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도망치면 어머니와 영기는 살아남지 못해요. 모두 같이 가자. 늦었어요. 갈 수 없어요. 몸에 벌써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증세라니. 의원 어른이 약을 지어주고 있지만 저도 머지않아 봉순이처럼 될 거예요. 난이는 진저리를 쳤다. 봉순이가 누구냐?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난이가 일어나 나가려는데 집사가 들어왔다. 큰서방님이 필사본을 보시고 탈자 오자가 몇 개 있다 하시더군요. 좀 더 정성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집사는 다른 책을 놓고 나갔다. 그가 나가고 나자 얼마 뒤 빗장이 걸려 잠기고 자물쇠 채워지는 소리가 났다. 이은은 책을 필사하며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다. 잃고 벽장을 열고 옷을 찾는데 이상하게도 윗옷만 입고 바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방을 비운 적이 없는데 누가 가져갔을까? 귀신 고칼 노릇이군. 등잔불로 벽장 안을 비춰보니 벽장 모서리에 바지자락이 끼어있는 게 아닌가. 이은이 바지자락을 잡아당기자 옷이 딸려 나오면서 놀랍게도 벽이 스르르 움직였다. 벽을 밀어보니 안에 빈 방이 나타났다. 그런데 한쪽 벽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이은은 놀라 옷으로 불빛을 가렸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몸단장이 왜 이리 기냐? 대감님 성화가 대단하시다. 집사가 누군가를 재촉하고 있었다. 거의 다 됐어요. 난이 목소리였다. 그렇게 차려입으니 몰라보겠구나. 오늘따라 더 조바심을 치시는구나. 신경 써서 잘 모셔라. 곧 방에 불이 꺼지고 방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이 문은 난이방과 통하게 돼 있구나. 조심스레 문을 밀어 보았다. 철거덕하는 새소리가 들렸다. 닫혀 있어. 방을 둘러보니 문갑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문갑엔 무거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난이 방으로 가는 문과 그의 방 벽장과 연결된 문 말고도 2개의 문이 더 있었다. 그때 한쪽에서 다시 말소리가 들렸다. 그 문은 뜻밖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보니 스르르 열리며 벽장이 나왔다. 이은은 불을 끄고 벽장 안에 몸을 숨긴 채 방 안을 엿보았다. 기다란 방 끝에 꽃단장을 한 난이가 서 있었다. 난이 둘레에서 화촉불이 여러 개 타오르며 난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은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이은이 숨어있는 벽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두워서 뒷모습 형체만 보였다. 오늘따라 내년이 더욱 요염하구나. 어둠 속에서 사내가 말했다. 예전에 처형타를 쓰고 있던 사내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옷을 하나 벗을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끄도록 해라. 난이가 고름을 풀고 저고리를 벗었다. 어깨와 팔의 곡선이 눈을 아찔하게 했다. 난이가 촛불을 하나 껐다.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곳에 서 있는 난이가 잘 보였지만 난이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내를 볼 수 없도록 돼 있었다. 벗지 않고 무엇하느냐. 사내가 재촉하자 난이는 가슴을 감싸고 있던 치마끈을 풀었다. 난이는 한 손으로 가슴을 가린 채 다가가 촛불을 하나 껐다. 방은 음영이 졌지만 얇은 적삼 안에 뽀얀 살결은 더 눈이 부셨다. 내 너를 언제 처음 봤는지 아느냐. 병이 드니 교태를 부리던 첩실들도 하나둘 야반도주 하더구나. 외롭게 지나던 중에 별땅에 드나드는 너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너 같은 미인을 본 적이 없어. 어둠 속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병들었어야 너를 만난 것이 한스럽구나. 건강했을 때 너와 인연을 맺었더라면 너 역시 나를 사랑해 주었을 텐데. 나나 날 위해 춤을 추어 보아라. 못 춥니다. 뭐라고?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노엽게 소리쳤다. 그놈 앞에서 춘 것은 춤이 아니고 무엇이냐? 널 언제나 지켜보고 있단 사실을 잊었느냐? 내 눈은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어. 날 속일 생각일랑 마라. 자, 춤을 추어 보아라. 얼굴이 파랗게 질린 난이가 적산바람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울지 마라. 내가 널 보았을 때 끼가 있는 아이라 짐작했는데 예감이 빗나가지 않았어. 내 춤사위가 보통이 아니다. 왜 이제까지 재주를 감추어 두었느냐? 어둠 속에서 사내가 돈꾸러미를 소녀에게 던졌다. 넣어두어라. 춤사위에 홀린 값은 해야지. 이제 촛불이 둘 남았구나. 불을 끄는 난이의 얼굴은 화장이 얼룩져 있었다. 그놈이 그리 좋더냐? 소녀가 흠칫했다. 요망한 것. 어서 남은 불을 꺼라. 얼마 뒤 불이 모두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일어나 소녀에게 다가갔다. 이은은 소리를 죽여 그곳을 나왔다. 손을 더듬어 보니 이은의 방으로 들어가는 벽문에는 자물쇠의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다. 그의 벽장에 들어온 침입자가 문을 잠그는 걸 깜빡한 모양이었다. 문득 문갑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다. 들어보니 꽤 무거웠다. 이은은 문갑을 일단 방으로 옮겼다. 예전에 대장장이에게서 자물쇠 여는 비방을 배운 적이 있어 어렵지 않게 문을 열 수 있었다. 안에는 돈과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었다. 열쇠에는 나무패에 일일이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곡간과 방 열쇠들이었다. 별채에 따로 살면서도 곡간 열쇠를 움켜쥐고 집안의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는 집안의 주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탈을 쓴 중은 정승대감이 틀림없었다. 요양차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별채를 지어놓고 집안에 살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이은은 난이 방문 열쇠와 돈을 챙긴 뒤 문갑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대감방 벽장에 다시 내려가 보니 그 사이 불이 켜지고 난이가 돌아앉아 옷을 입고 있었다. 돈주머니는 잘 챙겨라. 연기는 많이 컸느냐. 그 녀석을 관아에 취직시켜줄 생각이니 그리 알고 기다려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던 사내가 말했다. 이튿날 아침 난이가 새순물을 들고 왔다.
이은은 트럭에서 세수하는 척하며 소리를 죽여 밤사이 본 것을 나니에게 얘기해 주었다. 대감마님의 신통력이라는 게 숨어서 엿본 속임수였군요. 이은은 탈출 계획을 털어놓았다. 나니가 대감방에 들어가는 날 나니방을 통해 집을 빠져나가 나니 식구를 데리고 약속 장소에서 나니와 합류해 함께 태백산 암자에 들어가 숨어 산다면 대감도 그들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대감마님이 나리벽장에 자물쇠를 채워놓으면 어쩌죠? 그건 하늘에 맡겨야지. 이튿날 아침 의원이 여느 날보다 일찍 찾아온 일 외에 이은은 별다른 낌새를 채지 못했다. 아침 들기 전에 진맥을 해보세. 이은은 의원의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는 줄곧 비밀방의 문 중 미처 확인하지 못한 마지막 한 곳이 어디로 통할까 하는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혹 거길까? 이은은 뒷방에 가보았다. 그러나 그 방엔 벽장이 없었다. 그런데 낮에 나니가 사색이 되어 그를 밖으로 불러냈다. 무슨 일이냐? 집사 나리와 의원이 말하는 얘기를 엿들었어요. 오늘이 내 제삿날이구나. 이은은 나니를 뒷방으로 데려갔다. 이 방은 벽장이 없으니 안심해라. 이은은 나니를 끌어안았다.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마지막 소원이니 너를 안게 해다오. 이은은 나니를 품에 안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헌데 넌 어디가 아프다는 것이냐? 대감마님과 잠자리를 같이 하니 병이 옮았다고 의원 어른이 그랬어요. 난 직감이 있어. 내 아랫도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니?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갓 잡은 해산물처럼 펄떡거린다. 넌 건강해서 필시 병에 면역력이 생긴 게 틀림없어. 의원 어른이 진맥을 봤는데 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제가 오기 전에 마님을 모셨던 봉순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들었어요. 난 그 전에 자진할 거예요. 대감이 문둥병에 걸린 모양이구나. 나도 의학서를 조금은 읽었다.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있어서 병이 옮지 않아. 틀렸어요. 난 벌써 옮았어요. 어디에? 등에 뭐가 나 아프고 따끔거린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점점 심해져요. 어디 보자.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이은의 성화에 못 이겨 나니는 입던 저고리를 다시 벗어 등을 보여주었다. 이은은 나니 등에 난 뾰루지를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여드름이야.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야. 이은은 나니에게 방문 열쇠와 돈을 묻어놓은 자리를 알려주었다. 나나, 울지 말고 잘 들어. 용기를 내서 이 소굴을 빠져나가야 돼. 그러겠다고 약속해.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뿐이야. 방으로 돌아와 이은은 평소처럼 필사를 했다. 태어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삶의 마지막을 앞둔 마음은 착잡했다. 얼마 뒤 집사가 왔다. 큰서방님께서 선생님이 베낀 필사본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선생님을 보자고 하시니 가십시다. 필시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은은 중문을 지나 큰 방으로 안내되었다. 이은은 그 방을 알고 있었다. 비밀방에서 숨어보았던 나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춤을 출 때 화촉이 환하게 타오르던 바로 그 방이었다. 역한 냄새를 감추려는 듯 방 양쪽에 향을 피우고 있었다. 고개를 조아리시오. 집사가 이은에게 말했다. 됐다. 나가 있어라. 대나무로 엮은 발 뒤에서 쉰 목소리가 집사에게 지시했다. 집사가 나가자 보이지 않는 이가 입을 열었다. 나니방 열쇠와 돈은 어디 있느냐? 감정에 흐트러짐이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나니를 줄이 틀어야 말하겠느냐? 소생에 거쳐 마루 밑에 묻어놓았습니다. 여봐라, 이자를 끌고 가라. 이은은 광에 끌려가 기둥에 묶이고 눈은 가려졌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먼저 의원을 이 자리에 불러주십시오. 대감은 무슨 생각에선지 순순히 의원을 불렀다. 냄새를 맡아보니 대감님의 병은 나병이 분명합니다. 나병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 스승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무슨 계략을 쓰는 것이냐? 마님,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의원이 말을 가로챘다. 계속해라. 대감이 의원의 말을 막았다. 마님, 소생은 이곳에 오기 전에 3년 동안 태백산 남자에서 성명선사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하루는 월암사 주지가 나병에 걸려 찾아왔는데 스승님께서 약과 뜸으로 깨끗이 고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얼마 전에 입적하셨지만 암자의 나병을 고치는 비방이 적힌 의서가 있습니다. 저를 믿고 풀어주신다면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간사한 꾀입니다. 이자의 간은 전에 드셨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약을 다려 먹여 간이 지금 약효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만일 스승님의 비방으로 대감님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때 소생의 간을 드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뭘 믿고 너를 보내겠느냐? 대감이 이은에게 물었다. 대감님 병환이 나으시면 난이를 풀어주십시오. 대감은 말이 없었다. 그렇다면 의서에는 제가 이치가 밝으니 이자에게 약도를 그리게 하십시오. 소인이 책을 찾아오겠습니다. 반대하던 의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암자는 숲에 깊이 숨어 있어 다른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인이 같이 가겠습니다. 의원이 말했다. 의원의 비방과 암자의 의서를 모두 취하겠다. 의원은 남아서 대신할 약재를 구하도록 해라. 대감이 의원에게 지시했다. 제 비방은 제자에게 이미 전수해 두었습니다. 대감은 생각에 잠겨 반문했다. 제자를 데려오너라. 의원이 제자를 데리러 나간 사이 이은을 묶었던 밧줄이 풀리고 눈을 가렸던 안대가 벗겨졌다. 대감은 처형탈을 쓴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대감은 그의 스승이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쳤는지 자세히 물었다. 이은은 본대로 말했다. 의서를 가져와 병을 고치면 큰 상을 내리겠다. 뭘 원하느냐? 난이를 제게 주십시오. 그 아이는 제가 있겠다고 해서 있는 거지 내가 잡은 적은 없어. 약속해 주십시오. 알았다. 그때 의원이 제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대감은 제자에게 의원의 비방을 적도록 한 뒤 종이를 의원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내 제자가 비방을 틀림없이 잘 이수했느냐? 네, 틀림이 없습니다. 대감은 의원의 제자를 나가게 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묶어라. 대감이 의원을 가리키며 불호령을 내렸다. 좀 전까지 이은이 결박됐던 기둥에 이번엔 의원이 묶였다. 너는 지금까지 나를 속였다. 내 비방이면 나을 수 있다며 큰돈을 받아가지 않았느냐. 오늘 이자의 간을 약으로 썼다면 내 놈은 필시 여기서 도망치려 했겠지. 그렇지 않느냐. 내 거짓이 탄로나기 전에 말이다. 의원의 양심에 따라 약을 썼습니다. 내 비방이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왜 저자를 따라 의서를 구하러 가겠다고 하느냐. 지금까지 나를 속였다는 반증이 아니냐. 마님, 억울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제자가 이미 비방을 알고 있으니 시험 삼아 내게 약을 먹여서 내 간을 약재로 쓰마.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했으니 됐다. 탈 속의 날카로운 눈은 다시 이은을 향했다. 말과 노잣돈을 줄 테니 속히 다녀오너라. 내 장부로서 약속하지. 내가 올 때까지는 나니에게는 손대지 않으마. 이은은 말을 달려 태백산으로 향했다. 암자에 가보니 책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이은은 책을 괴나리 보찜에 넣고 산을 내려와 다시 말을 몰았다. 그런데 주막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보찜 안에 들었던 책이 온데간데 없었다. 책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야 처방을 베껴두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허망했다. 터덜터덜 저작거리를 지나다 헌책방에 낡은 의서가 있어 뒤져보니 나병에 쓰는 처방이 있었다. 그래, 대신 이 책을 가져가자. 그런데 책방 앞에서 광대들이 판을 벌여 놀고 있었다. 개중에 처용탈을 쓴 광대가 있었다. 탈놀이가 파할 때를 기다려 이은이 광대에게 슬쩍 말을 붙였다. 탈 한번 잘생겼네. 써봐도 되나? 안 될 리도 없지만 광대살이 붙지 않은 놈이 썼다간 큰 탈이 나지.
광대는 귀찮은 녀석을 쫓아버리려고 겁을 주었다. 한 게으름뱅이가 쇠탈을 썼다가 쇠머리가 철썩 들러붙어 쇠가 빠지게 일만 했다는 얘긴 들어봤지. 광대 아닌 놈이 이놈을 썼다가 낭패를 보게 돼. 마침 내 얼굴에 실증이 난판에 귀가 솔깃한 얘기군. 헌데 처용탈을 쓰면 무슨 탈이 생긴다는 거야. 그가 지지 않고 나오자 처음엔 귀찮아하던 광대도 희죽거리며 말상대를 해주었다. 처용이야 바람난 마누라 덕에 대호각성한 인물 아닌가. 마누라 덕을 단단히 보는 탈이라 이거지. 얼마면 이 탈을 살 수 있겠나. 바람기 있는 마누라라도 좋으니 노총각 장가 한번 들어보게. 의외로 광대와 흥정이 쉽게 되어 이은은 처용탈을 손에 넣었다. 말을 달렸지만 약속한 날보다 이틀이 지나서야 대감집에 도착했다. 이은은 말을 주점에 맡겨두고 혼자서 개구멍으로 집 안에 들어갔다. 처용탈을 쓰고 손싸개를 해 대감으로 위장한 뒤 대숲을 가로질러 난이방에 숨어 들어갔다. 그런데 난이방은 텅 비어 있었다. 방 안이 쌍그렇게 비어 있은 지 며칠 된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오는데 하인들이 보였다. 이은은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려 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를 보고 깍듯이 절을 했다. 처용탈을 쓰니 감쪽같이 사람들이 속는 것이었다. 그가 별채 중문에 들어서자 장정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광문을 열어라. 이은은 대감의 쉰 목소리를 흉내내 말했다. 두말 없이 장정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광에는 아무도 없었다. 피비린내 묻은 정막만이 어두운 광 안을 맴돌고 있었다. 하인들을 물러나게 한 뒤 이은은 대담하게도 대감방에 들어갔다.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으나 아무도 없었다. 이은은 촛불을 하나 손에 쥐었다. 벽장문을 밀어보니 문이 스르르 열렸다. 이은은 벽장과 연결된 빈 방으로 들어갔다.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으나 소리나는 곳이 없었다. 기분 나쁜 침묵이었다. 비밀방에 있던 문갑은 이미 치워지고 없었다. 벽장문마다 자물쇠가 채워졌는데 두 곳만 자물쇠가 없었다. 그가 방금 열고 들어온 대감방과 그가 끝내 의문을 풀지 못했던 또 다른 문이었다. 밀어보니 스르르 열리며 사다리가 나왔다. 발소리를 죽여 사다리를 올라갔다. 사다리 끝에 다시 문이 있었다. 문을 여니 확 트인 누마루였다. 난간에 서서 내려다보니 온 집안이 한눈에 들어왔다. 난간에서는 집안을 내려다볼 수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난간을 볼 수 없는 구조였다. 대감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감시하며 집안을 지배해왔구나. 별당에 품을 팔러 온 난이를 대감이 훔쳐본 것도 이곳이었으리라. 직접 곳간 열쇠를 챙기고 보이지 않게 집안 사람들을 감시하며 가부장으로 군림해온 대감의 비밀을 접하고 이은은 등골이 서늘했다. 여기 온 손님은 내 놈이 처음이구나. 깜짝 놀라 이은은 들고 있던 촛불을 떨어뜨렸다. 초는 사다리를 타고 굴러떨어졌다. 뒤에 누가 서 있었다. 달빛 아래 머리카락이 다 빠져나가고 코가 떨어지고 눈썹과 눈두덩이 사라진 얼굴이 흐물흐물한 문둥병자가 서 있었다. 늦었구나. 의서는 가지고 왔느냐. 먼저 난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책 구경이라도 해보자꾸나. 이은이 보찜에서 책을 꺼냈다. 어디 보자. 책을 받아 훑어보던 대감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획 집어던졌다. 누굴 속이려 드느냐. 이따위 저작거리에서 파는 책으로 나를 속일 셈이었느냐. 스승님의 의서를 훔쳐간 분이 마님이셨군요. 책이 없다는 얘기로구나. 계단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 그가 떨어뜨린 촛불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책을 받으셨으니 약속대로 난이를 주십시오. 그때였다. 대감이 소매에서 칼을 빼 이은의 목을 겨누었다. 이은은 칼끝을 피해 뒤로 물러났다. 여기 들어온 이상 살아서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 대감님은 명예와 부, 권력을 다 누리고도 무엇이 부족해 생사람 목숨을 뺐으면서까지 삶에 집착하십니까? 날아오는 칼끝을 가까스로 피했으나 탈바가지의 한쪽 턱이 날아가며 이은의 목을 스쳤다. 칼날에 핏방울이 맺혔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구나. 하늘의 뜻이라고.
이병이 천용이라면 하늘과 대결해서라도 벗어나겠어. 누구도 남의 명을 앗아 자기 명을 누릴 권리는 없습니다. 근본도 없는 서자놈이 어디서 시답지 않은 강론이냐. 목숨이란 하늘이 준 게 아니라 저마다의 몫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매 순간을 사는 병자의 절박함을 내 놈이 어찌 알겠느냐. 이은은 칼날을 피해 다시 뒷걸음질 쳤다. 난이는 어디 있습니까? 건강한 몸뚱이 말고도 내 놈한텐 있는데 내겐 없는 게 있지. 그게 뭔지 아느냐. 대감의 칼끝은 이은을 겨눴고 이은은 다시 뒤로 물러났다. 질투라는 부질없는 감정이다. 순간 칼날이 빠르게 움직였고 이은은 칼날을 피하려다 그만 난간에서 발을 헛디뎠다. 발을 삐끗하면서 균형을 잃었고 그는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하면서 이은은 스승이 사다리를 오르지 말라고 한 뜻을 비로소 깨달았지만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은이 떨어진 곳은 안채였다. 가장 먼저 이은을 발견한 사람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큰 며느리의 몸종이었다. 여인들의 발걸음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누구도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탈을 쓰고 손싸개를 한 시신을 보고 집안 사람들은 안도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온 폭군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별채가 불길에 타오를 때도 사람들은 불길을 잡으려 하지 않고 숨을 죽이며 높은 누마루가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큰며느리는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남편을 불러왔다. 큰아들조차 누마루에서 떨어진 탈바가지 쓴 시신에 손대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집사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대감 거처에서 불길이 치솟자 불 속에 뛰어들어 상전을 구하려던 집사는 화상을 크게 입고 혼절해 있었다. 두 아들과 어미가 앉아 조용히 의논했다. 그들이 염려한 것은 장사를 지내는 동안 안치된 시신이 집안의 나병을 옮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불에 그슬리면 병균이 죽는다는 얘기에 식구들은 일단 시신을 거적에 싸 남은 불씨 속에 집어넣어 개 그슬리듯 살균했다. 이 일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진행되었다. 불길은 잡혔고 별채는 잿더미가 됐지만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상을 치르게 되자 집안 사람들은 시신에 예를 다했다. 상주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문 밖으로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문상객이 줄을 이어 대청마루와 뜰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소경 점쟁이가 예언했던 대로 이은의 초상에는 고간대작의 가마와 수레가 길을 덮었으며 그 수레를 가르며 임금이 내린 조의금을 실은 수레가 도착했다. 꽃그림자 놀이란 옛 선비들이 즐겼던 풍류 중의 하나로 빈벽에 꽃화분을 비추어 그림자를 연출하는 놀이입니다. 이때 조명과 화분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 다채로운 형상이 나타나는데 참가자들은 그 그림자 꽃을 보며 돌아가면서 시를 짓습니다. 꽃그림자 놀이는 이 작품에서 소설을 상징하는 비유로 쓰이는 동시에 실제로 소설 속에서 절묘하게 이용되어 스산하면서도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작가 역시 꽃그림자 놀이를 하듯 탁월한 이야기꾼의 솜씨로 우아하고 날렵한 문장으로 이 소설을 빚어냈습니다.